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처음 방문을 잠근 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문을 잠그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많이 엄마가 당황스럽고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아직 아이들이 방을 각자 쓰고 있질 않아서 이게 무슨 느낌일까 궁금한 그런 마음에 읽어봤어요. 미리 좀 알아야겠다.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표지에 부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자존감, 효능감을 높이는 독서 처방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육아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과 겪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런 와중에 독서를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룬 엄마의 이야기고요. 직업이 심리 상담사이자 독서 지도사예요. 그리고 20년간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해왔고요. 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지도 봉사자로 20년간 활동을 해온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란 게 마음을 정말 잘 이렇게 도닥여주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시 이제 앞에 가서 어떤 분이지라고 봤더니 심리상담사자 독서지도사니까 글도 정말 잘 쓰시고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시고 사람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힘들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해답이 되게 명확한 그런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휴지 필수. 네, 휴지가 있어야 되는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나 자신한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법,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방문을 열기 위해 방문 앞에 서 있지 말고 내가 커야 한다는 것이다.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아이와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몇 걸음 물러나 오히려 자기 내면의 방문을 여는데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으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엄마의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아이 고등학교 담임한 전화가 왔대요.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그 태도가 불량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전화기를 통해 느껴지는 게 나와 둘이 얘기한다기보다 마치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알고 봤더니 아이에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듣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전화하는 거라고 선생님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희 아이 태도가 버릇없었네요. 그런데 엄마에게 전화하는 걸 듣게 해서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신 건 옳지 않으세요. 아이를 교무실에서 내보내고 다시 통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당당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당황했대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아이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먼 미래에 있을 아이의 모습을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릴 수 있는 최대한 완벽한 모습으로 저희 아이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길목 어딘가에 선생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부모와 선생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지금의 모습밖에 보지 못해도 부모와 선생님은 미래 아이의 멋진 모습을 미리 보면서 오늘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습이 근사하다면 굳이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불량하고 태도가 나빴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를 세워놓고 막 엄마한테 야단을 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아직 근사하지 않다 인정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라고 했대요. 몇 달이 지나 다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아이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 있었대요.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라 극찬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문제아에서 몇 달 만에 이 시대의 인재상, 선생님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이제 이 이야기는 아이를 문제아야, 잘못됐어, 너는 고쳐야 해, 엉망이야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는 과정이야,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아이야 라고 시선을 바꾸니까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나도 자녀의 문제에 집중해 있을 때는 문제만 보였다. 고쳐줘야 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라면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저자의 아빠는요, 기업을 운영하셨었대요. 성공을 많이 하셨다가 중간에 실패도 크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다 키워놓고 죽기 전에 그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인들의 모임에 나가면 내 자식들이 제일 못나 보였어. 다른 집 자식들은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변호사, 의사들이 수두룩한데 내 자식은 유학 가래도 안 가고 욕심도 패기도 없이 사는 게 한심하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들이 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야.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해서 안 보고 사는 집이 대부분인 거야. 자식들끼리 의좋게 지내고 용돈 받아 사는 건 나뿐이더라. 다들 나를 부러워해. 내가 제일 잘 살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웃었대요. 그리고 이 성공한 기업가인 아버지가 자식을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막 유학을 갔다 오고 변호사, 의사, 그때는 엄청 그런 자식들이 부러웠는데 길게 살고 보니까 너무 사이좋고, 그리고 사업이 이제 안 좋아져서 재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줬는데 자식들이 어쨌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됐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살았다라고. 사실 아이 키우면서 지금 내 아이가 성공했어, 내 아이가 최고야가 아니라 정말 많이 살아봐야지 이거는 아는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본인의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는요, 언성을 높여 얘기한 적이 없었고 울거나 화내거나 하는 감정 표현이 없었대요. 그래서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지 않는 엄마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미숙한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온실 속에 사는 망아지 같았다. 갑갑히 하면서도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양육 환경 탓인지 내 감정을 인지하는 것도 둔하고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다. 기뻐도 표현이 어눌해서 고마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도 하고, 힘들어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몸에 탈이 나고 나서야 내가 힘든가? 하고 추측한다. 화도 막 내고, 막 좋을 땐 깎아대고 웃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으니까 자식도 똑같이 그걸 물려받는 거죠. 기쁠 때 표현 잘하는 것도 큰 복이죠. 기쁠 때 표현 잘하는 사람이 슬플 때도 이제 슬픈 표현을 잘하고요. 근데 이런 고상하고 우아하고 늘 조용했던 엄마가 나중에는 말년에 파킨슨 병으로 온몸이 굳어갔대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욕구는 선하다. 네,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 읽으면 좋아, 책을 읽자. 그리고 이분이 독서 지도사잖아요. 많이 보내잖아요, 엄마들이. 책을 읽어라 라고. 독서의 유익이 삶에 미친 영향을 부모가 먼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도 못 먹는 음식을 상에 차려주고 자녀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하긴 어려운 일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어렸을 적에 이분 엄마는 지적이며 예뻐서 우아했대요.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막 교실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예쁜 아줌마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다고 합니다. 도시락, 선생님 도시락을 싸줄 때는요, 누드김밥, 계란말이 김밥에 단무지도 토끼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감탄을 했대요. 엄마는 내게 부족한 거 없이 해주셨다. 하지만 이분은 엄마에게 사랑받았다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적이 없었다. 초등 1, 2학년 때 학교 준비물을 깜빡 두고 가면 스스로 자기 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갖다 주지 않으셨다. 비가 와도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예쁘고 지적이며 우아한 엄마가, 네, 일기예보를 네가 챙겼어야지. 그리고 친구와 같이 쓰고 와. 이런 식으로 항상. 중학생이 되어서도 도시락에 계란을 넣어주지 않았대요. 친구들이랑 공평하게 먹어야지 너만 계란을 먹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부잣집 이제 좀 사업이 잘 됐을 때는 계란이 특별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엄마들처럼 너만 먹으라고 도시락 밑에 깔아주어도 내가 나눠 먹을 텐데 내 기억 속에 엄마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잣집에 잘 살았는데. 자, 그래서 이 작가님의 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딸아이는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대요. 중학교 때 평점이 60, 70점밖에 안 됐대요. 6, 70점이면 정말 공부를 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아이의 성적은 중2부터 한 학기가 지날 때마다 앞자리가 바뀌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1등까지 놀라운 속도로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참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럽다. 어떤 비결로 공부를 잘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 원동력이 불안과 공포였다고 해요. 중2 때부터 가정이 심하게 흔들리고 경제 위기를 겪고 가족이 늘 다투면서 이 딸아이의 오빠가 집을 나가고 엄마가 울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때 우리 집은 망했다고 생각했어. 우리 집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어. 나마저 방황하며 우리 집은 콩가루가 되겠구나. 내가 성공해서 집을 일으켜야겠구나 생각했어. 성공하려면 우선 인류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 공부가 너무 싫어서 새벽에 울면서 책을 던지고 찢고 다시 주워서 붙이면서 공부했대요. 공부를 했던 동기가 불안이었어요. 망한 우리 집 큰일 났다. 그래서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곤두서 있고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느끼고 다른 친구가 더 공부할까봐 잠도 편히 자지 못했다고 해요. 가장 열심히 살면서도 가장 불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아이를 그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함을 믿는 거래요. 그냥 너 자체가 괜찮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 아이가 잘 살고 성공할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래요. 무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갈 것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 아이가 삶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을 겪어낼 가치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겪어낼 가치, 별표. 네. 힘든 일도, 실패도, 좌절도 겪어낼 만하다. 이 아이 삶에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저자의 아드님. 아까 이 딸보다 5살이 많은 오빠예요. 이 아들은요, 사춘기 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 들어오고요, 외박을 하기도 했대요. 학교와 파출소로 불려가는 등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졌다. 하루하루 긴장 연속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고 너무 예민하게 이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 들어오니까 교우관계 문제가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왕따에다가 맞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엄마도. 엄마가 학부모회에도 활동하고 학교도 자주 갔대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딸이 이런 말 했대요. 엄마는 한 번도 그냥 내 엄마였던 적이 없어. 엄마는 늘 논술 선생님처럼 말해.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아이를 속마음을 읽거나 공감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옳은 말로 이렇게 해야지 옳아, 저렇게 해야지 옳은 거야 라고 선생님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인생 수업,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요. 나의 이것도 도전이죠. 이걸 충분히 경험하는 게 우리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부모에게 받은 어릴 적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반항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은 건강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항하는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긍정이란 뭘까요? 자,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은요,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한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긍정이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긍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원래 이래. 이게 나쁘다. 나의 이런 점이 수치스러워. 난 뚱뚱해서 미워. 나 못생겼어.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걸 바라보는 이게 긍정이래요. 새로운 관점이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모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대요. 근데 아이 말이 이모가 아침에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대요. 너무 놀랐다고 해요, 아이가. 밥은 주는 대로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뉴를 물어보니까 신기했다고 한다. 근데 엄마, 내가 힘이 세진 것 같았어. 나한테 뭐 먹을지 결정하라니까. 자,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막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힘을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경험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네? 뭐 계란 후라이? 아니면 뭐 시리얼? 뭐 이렇게 빵? 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런 것, 힘이 세진 것 같았어 라는 아이의 말이 뭐야?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어, 엄마. 나 유능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야, 주는 대로 먹어. 물론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딸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전교 1등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게 결핍으로 공부를 한 아이가 나중에 연기를 하게 됐대요. 그런 연극영화과 쪽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잘하고 싶은데 연습을 하지 않아. 그냥 모른 척 시간을 허비해버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덮어두는 것이 어떤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연기를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날씬한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서 살이 엄청 쪘대요. 오히려 날씬해야 되는 연극 배우가. 그래서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되게 살을 찌우는 걸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딸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하죠. 두려움이 이제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1등을 하고 잘했던 학생들이 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숨겼대요. 떨어진 걸로 그냥 한 거죠. 의사인 자신의 뒤를 잇는 2대째 의사 가문이 돼야 된다고. 아빠가 의사니까 너도 의대를 가야 돼. 다른 학교는 필요 없어. 그리고 감춰진 아버지의 열등감, S대 출신 의사가 아니란 약점을 아들이 만회시켜줘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좋은 학교에 의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내가 S대 의대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군대 입대하는 날짜도 아버지가 지정해서 입대를 시키고요. 재수에 3수까지 시켜서 이제 의대를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이 아들이 의사가 됐을까요? 지금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밖에도 나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는다. 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노력을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느낄 때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수업에 윤홍균 원장님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된다. 그럼 자기 효능감 키우려면 뭘 해줘야 되냐? 아기한테, 아이들한테.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되는 경험을 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가 낚시를 좋아해서 뽀로로 낚싯대를 4개를 사줬대요. 하나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왜? 그게 비싼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서 장난감 낚시요.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세상에 있구나.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4개를 얻을 수 있었고 이걸로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애기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엄청 힘든 일이 아니면 내 맘대로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요. 대학도 내 맘대로 못 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폐인된 거죠.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 돌 이후부터는 밥 먹을 때 모든 반찬국을 자기가 지정을 한 거를 저희가 줬어요. 그러니까
뭐 비벼준다거나 말아준다거나를 제 맘대로 못해요. 아이가 허락을 해야 돼. 이거 말아줄까? 라고 해서 응 했을 때만 제가 말아서 먹일 수가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이게 너무 강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기 때부터. 그래서 뭐 김치를 집어서 제가 줄 때도 젓가락질 애기가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그 조각을 제가 정확하게 집어줘야지 그 옆에 다른 걸 집어주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힘이 강한 아이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른 집에 놀러 갔다가 다른 아이는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고 막 국에 말아주고 반찬을 알아서 손가락에 얹어주면 다 먹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쳐다보고 안 먹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니면. 이것도 또 성향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경험, 그거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자존감 관련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이분 아들이 학교 다닐 때는 ADHD 판정을 받았대요. 막 그런 판정을 받고 걱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헤어 디자이너로서 샵을 운영하는 CEO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강의도 막 하고 그런대요. 교육하고 영업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대요. 나는 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건강을 해치면서 일을 할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자신의 내면에 나는 틀렸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완벽하게, 더 많이 일을 하려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부정적인 지적을 많이 받고 자란 아들은 자신은 엉망이고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부정적인 지적이 바로 그 ADHD 판정부터, 학교에서 문제아야 산만해요 얘는.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죠. 여기서 왕따까지 당하면서 경찰서도 막 가고 집에 막 늦게 들어오는 이런 사춘기를 겪은 아이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있대요. 잘 있지만 물론 이 내면 안에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가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좀 자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 아이의 성공은 뭘까라는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딸의 이야기, 이과생 1등급이던 아이가 배운 적도 없는 예체능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대요. 공부가 가장 쉽다던 그 아이가 그래서 고3 시절을 너무 즐겁게 보냈대요. 학창시절 내내 본 모습 중 가장 행복해 보였다. 지금도 가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나는 겁이 없다. 길은 어디든 뚫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과생 1등급인 아이를 연기를 이제 가게 한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즐거웠대요. 그리고 고맙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저자의 친구분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불우한 가정 환경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결석을 하고 며칠씩 안 보였을 때도 이 친구가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 당시에 몇 차례나 자살 시도를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친구가 떠들곤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정말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거죠. 항상 우리 나만 생각하고 친구가 그냥 학교 결석하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한 거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상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가 가장 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답게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조종하기 위해 칭찬을 사용한다. 내 칭찬의 의도가 많은 경우 조정과 통제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자, 우리가 아이한테 잘한다, 밥을 잘 먹네, 문제집을 잘 풀었네 하는 게 조정과 통제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좋았던 게 아니고. 항상 나를 아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내 의도가 조정하려고 이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칭찬이었구나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곤 한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대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어느 날 이분의 오빠 5살 많은 그 오빠의 이야기예요. 그 오빠가
사업에 진짜 망해가지고 정말 힘들 때 돈도 한 푼도 없고 재기를 하려고 할 때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일용직도 진짜 하기 어려웠던, 돈 한 푼도 없고 일용직 구하러 가면 그것도 못 구하고 집에 오던 때가 많았대요. 오빠랑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오빠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버텨. 다시 재기하지 않아도 돼? 지금 오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버티는 거야. 죽지 않고 버티는 거. 그래서 죽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해라라고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죽지만 말고 버티기만 하라고 해줘서 고마웠다고 얘기한대요. 원래 오빠랑은 어려서부터 말도 안 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5살 차이다가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오빠와 특별한 일 없이도 통화하고 밥 먹는 시간을 보내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남자 형제 여자랑은 서로 뭐 교류가 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서로 사이좋은 오누이가 된 거죠. 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감동의 스토리도 많았고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좋게 할 수 있는지, 특히 가족,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더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보듬어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이 책은 제가 10권 리뷰 공유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에다가 주소 남겨놓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